70세의 상철 씨가 아내 미자 씨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긴 건 아들 집에 다녀올 때마다 방에서 소리 없이 우는 아내를 더 이상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녹음기에서 들은 내용은 38년간 아들을 키운 아내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며 장례식에서 쫓아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상철 씨는 올해 70이었습니다. 68세인 아내 미자 씨와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죠. 아들 민수는 38살로 강남에 있는 큰 아파트에서 아내 수진 씨, 그리고 7살 된 딸 지우와 함께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미자 씨가 일주일에 2~3번씩 아들 집에 가서 손녀를 돌보고 오곤 했는데 집에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는 문을 잠그고 한참을 있다가 나왔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상철 씨가 물으면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좀 피곤해서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철 씨는 알았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다는 걸.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이불을 입에 물고 참으며 우는 아내를 문틈으로 본 적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 씨는 고민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아내가 말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녹음기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미자 씨가 아들 집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상철 씨는 슬쩍 아내의 가방 안주머니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녹음 버튼을 미리 눌러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짓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내가 왜 우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녁 때 미자 씨가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상철 씨는 아내가 씻으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문 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손녀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곧 며느리 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아줌마라고 불러야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상철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줌마? 손녀에게 할머니를 아줌마라고 부르라고.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수진 씨가 미자 씨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오늘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지우 저녁까지 챙겨주세요. 그리고 설거지랑 빨래도 좀 해놓으시고요. 청소는 어제 안 하셨죠? 오늘은 꼭 해놓으세요. 미자 씨가 조용히 내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상철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아줌마, 아직도 여기 계세요? 저녁은 해놓으셨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부르다니. 상철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상철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8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미자 씨를 처음 만난 건 그가 32, 미자 씨가 30살 때였습니다. 그때 상철 씨에겐 이미 2살 배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전처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떡집을 운영하던 미자 씨는 상철 씨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걸 보고 먼저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이웃으로, 그 다음엔 친구로, 그리고 결국 부부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결혼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재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았고 전처 집안과의 관계도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부나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미자 씨는 민수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아니, 친자식보다 더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으며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떡집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민수는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고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상철 씨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미자 씨도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녹음기를 통해 들으니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미자 씨는 아들 집에 갔습니다. 상철 씨는 또다시 녹음기를 가방에 숨겼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시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들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와 아들 민수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여보, 근데 우리 아버지 재산이 꽤 되는 거 알아요? 이 집이랑 용인의 땅도 있고 보험금도 있대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아줌마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적으로 결혼신고를 안 했으니까 상속권은 없지만 그래도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도 있대요. 그럼 일부 재산을 나눠줘야 할 수도 있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안 되죠. 그건 원래 당신 거잖아요. 혈육도 아닌 사람이 왜 가져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해요. 아버지한테 잘 말씀드려서 재산을 미리 제 이름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적어도 유언장이라도 확실하게 써놓으시게 해야죠. 상철 씨는 녹음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인가 싶었습니다. 38년을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건가요? 그 뒤로도 상철 씨는 계속 녹음을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녹음 내용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수진 씨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응, 그 아줌마 말이야. 뭐 그냥 가정부 부르는 거랑 똑같지. 공짜로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니까 편하긴 한데 가끔 자기가 시어머니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서 좀 그래. 혈육도 아니면서. 또 어느 날은 민수와 수진 씨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여보, 아버지 장례식 때 그 아줌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긴요. 가족 자리엔 못 앉히죠. 법적으로 배우자도 아니고 혈연관계도 없는데 친척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냥 조문객 자리에 앉히면 되죠.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근데 재산 문제는 확실히 정리하셔야 해요. 나중에 괜히 문제 생기면 귀찮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조만간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죠.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던데 미리 준비해 놔야죠. 상철 씨는 그 녹음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자식인가 싶었습니다. 자기 장례식 때 38년을 함께한 사람을 조문객 자리에 앉힌다고? 그것도 모자라 재산 때문에 서두른다고? 상철 씨는 미자 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참고 있었던 거겠죠. 아들을 위해, 손녀를 위해. 어느 날 저녁 미자 씨가 또 아들 집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요? 상철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자 씨는 손을 저으며 아니에요. 제가 실수로 문에 부딪혔어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녹음을 들은 상철 씨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지우가 실수로 화분을 깨뜨렸는데 수진 씨가 미자 씨를 밀치며 화를 낸 거였습니다. 아줌마가 제대로 못 봐서 그런 거잖아요. 그 화분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미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송해요라고만 했습니다. 상철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 씨는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집 명의를 미자 씨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용인에 있는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험 수익자도 모두 미자 씨로 변경했습니다. 총 금액은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도 들렀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미자에게 간다. 아들 민수에게는 현금 3천만 원만 준다.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상철 씨는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녹음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화가 나왔습니다. 민수와 수진 씨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요즘 더 안 좋아 보이던데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재산 정리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빨리 말씀드려야죠. 그 아줌마한테 넘어가기 전에 솔직히 38년 키워줬다고 하지만 혈육은 혈육이잖아요. 법적으로도 당신이 정당한 상속자고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다음 주에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리고 수진 씨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만약 그 아줌마가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뭘 어떡하긴요.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되죠. 혈연도 아니고 법적 배우자도 아닌데 뭘 어쩌겠어요. 상철 씨는 그 녹음을 듣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미자 씨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상철 씨는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답답해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상철 씨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실에서 상철 씨는 미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들어요. 미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철 씨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집이랑 땅, 보험 다 당신 이름으로 해놨어요. 내 책상 서랍에 서류 있어요. 민수한테는 절대 한 푼도 주지 마요. 미자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런 말을? 상철 씨가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당신이 왜 우는지 다 알아요. 녹음기로 다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미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상철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젠 달라요. 모든 준비 다 해놨어요.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당신 인생 사세요. 제발. 그날 밤 상철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자 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수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수진 씨는 옆에서 지우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 저분은 그냥 아버지랑 오래 아신 분이에요. 혈연도 아니고 법적 배우자도 아니니까요. 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친척이 미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여기 계셨군요. 상주 옆에 계셔야죠. 그러자 수진 씨가 얼른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분은 가족이 아니세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친척이 어리둥절해하며 물러났습니다. 미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8년을 함께했지만 이 자리에선 그저 조문객일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낭독이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진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 씨도 초대를 받아 참석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겠습니다. 서울 자택 시가 8억 원, 수령인 미자 씨, 용인 토지 시가 3억 원, 수령인 미자 씨, 생명보험금 1억 2천만 원, 수령인 미자 씨.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는 현금 3천만 원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게 무슨 유언이에요. 혈육한테 겨우 3천만 원이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인의 의사가 명확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민수가 미자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왜 이러신 거예요?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미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여보가 알아서 하신 일이에요. 수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몰랐다고요? 말도 안 돼요. 분명히 꼬드긴 거잖아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이건 고인의 의사이고 모든 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날 이후 민수와 수진 씨는 미자 씨에게 계속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회유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재산 좀 나눠주세요. 하지만 미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협박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상속자예요. 사실혼 관계는 인정 안 돼요. 하지만 변호사가 이미 설명했듯이 상철 씨가 살아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 문제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미자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상속 재산을 고아원에 기부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총 12억 2천만 원. 민수와 수진 씨는 경악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민수가 미자 씨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미자 씨는 처음으로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왜냐고요? 당신들이 궁금해서 그래요? 미자 씨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볼래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와 수진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아줌마는 혈육도 아니잖아요. 장례식 때 조문객 자리에 앉히면 되죠. 재산 넘어가기 전에 빨리 정리해야 해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미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38년이에요. 내가 당신을 키운 게.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당신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당신이 결혼할 때 기뻐하고. 미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아줌마라고 불렀죠. 가정부 부르듯이 손녀한테도 할머니가 아니라 아줌마라고 가르쳤죠. 그리고 장례식 때 조문객 자리에 앉히려고 했죠.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진 씨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미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는군요. 재산 앞에서는 아줌마였는데 그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재산은 이미 기부했어요.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게 여보의 뜻이었고 내 결정이에요. 민수가 매달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집도 있어요. 아이도 키워야 하고요. 미자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바 아니에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혈육이잖아요. 혈육끼리 잘 사시길 바래요. 그리고 미자 씨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네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자 씨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병원 기록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엄마요. 진짜 엄마.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자 씨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을 낳았어요. 여보가 젊었을 때 잠깐 만난 사람이에요. 당신을 낳고 석 달 만에 당신을 두고 도망갔죠. 돈을 받고 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 씨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는 혼자 당신을 키울 수 없었어요. 그때 내가 나타난 거예요. 2살짜리 당신을 떠안은 거죠. 혈육도 아닌 내가. 미자 씨는 서류를 민수 앞에 던졌습니다. 법적으로 당신은 여보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혈연 관계도 없고 법적 관계도 없어요. 그냥 38년간 당신을 키운 바보일 뿐이에요. 민수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출생 증명서, 병원 기록, 그리고 생모가 남긴 메모까지 모든 게 진실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미자 씨가 끊어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당신들 말대로 그냥 아줌마예요. 미자 씨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미자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민수 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혈육인데 재산을 하나도 안 준다니 말이 돼? 하지만 미자 씨가 녹음 파일들을 공개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미자 씨는 모든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38년을 함께한 사람을 아줌마라고 부르는 소리, 장례식에서 쫓아내려는 계획, 재산을 빼앗으려는 음모,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민수의 삼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정말이냐? 네가 정말 이런 짓을 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씩 돌아섰습니다. 형님이 미자 씨를 얼마나 아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했어? 수진 씨의 친정 부모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인은 분노했습니다. 우리 딸한테 이런 짓을 시켰어? 시어머니를 아줌마라고 부르게? 수진 씨는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하지만 장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혼해. 우리 딸이 그런 사람이랑 살 수 없어. 민수의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녹음 파일을 회사 게시판에 올린 것입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38년을 키워준 어머니한테 저럴 수가 있어? 상사는 민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 이거 심각한데.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아. 사직서 내는 게 좋을 것 같네. 집은 전세였고 전세금이 곧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3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진 씨의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고객들이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운영하는 곳엔 못 가겠어. 민수는 이곳저곳에 취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넷에 그의 이야기가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효도도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일을 맡겨. 석 달 후 민수 가족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지우는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새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애 아빠가 할머니를 버린 사람이래. 아이들은 지우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 씨가 짐을 쌌습니다. 나 못 살겠어요. 이혼해요. 민수가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조금만 참아요. 하지만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부모님 얼굴 보고 살아야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까지 망신당했어요. 수진 씨는 지우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밤마다 미자 씨가 해주던 밥이 생각났습니다. 따뜻한 국,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 손수 만든 김치. 민수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늦게 왜 그때 알아채지 못했을까? 아줌마라고 부를 때마다 어머니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 줄. 장례식 때 조문객 자리에 앉히려 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아팠을지. 그는 미자 씨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자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도 팔리고 연락처도 바뀌었습니다. 친척들도 미자 씨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도 민수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어느 날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주도에 새로 생긴 떡 카페, 수익금 전액 고아원 기부. 사진에는 미자 씨가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남은 돈을 모두 긁어 모아서 떡 카페 미자는 제주 해안가에 있는 예쁜 카페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는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미자 씨는 카운터에서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보았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어서 오세요. 미자 씨가 말했습니다. 손님을 대하듯 정중하게 민수는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긴 장사하는 곳이에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나요. 미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요? 뭘 용서하길 바라는 거예요? 민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8년간 받은 사랑을, 밤새 간호해 주신 것을, 도시락 싸주신 것을, 대학 보내주신 것을,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자 씨는 그를 내려다 봤습니다. 알았으면 됐어요. 이제 일어나서 나가세요. 나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당신한테 묶여 있지 않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설거지라도, 청소라도. 미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요. 카페도 잘 되고 매달 수익금을 고아원에 기부하고 있어요. 혈연도 없고 법적 관계도 없지만 사랑으로 키워진 아이들한테요. 그 말에 민수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아원, 자신처럼 혈연 없이 키워진 아이들. 미자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혈연 없이도 사랑할 수 있는. 민수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우는요? 손녀는 만나주실 수 없나요? 미자 씨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지우한테 할머니가 아니라 아줌마라고 가르친 사람이 누구죠? 지우는 할머니가 없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미자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미자 씨는 처음으로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나도 힘들었어요. 38년간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은 아니었지만 내가 키운 아들이었으니까. 당신이 아줌마라고 부를 때마다 심장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 때 조문객 자리에 앉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여보가 마지막으로 날 자유롭게 해줬어요. 이제 나는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에요. 그냥 나, 미자로 살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다시는? 미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는 안 봐요. 당신도 당신 인생 사세요.
이제 혈육끼리 잘 살아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제주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공항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서울로 돌아온 민수는 달라졌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엔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혈연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진 씨와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지우는 엄마와 함께 살았지만 격주로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지우에게 미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네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었어. 아빠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만날 수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이제 자유로운 분이야. 우리가 방해하면 안 돼. 지우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미자 씨의 카페는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알고 찾아왔습니다. 38년을 헌신했지만 결국 자유를 찾은 여자. 미자 씨는 그들에게 떡과 함께 따뜻한 미소를 나눠줬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한 여자아이가 찾아왔습니다. 9살쯤 된 지우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미자 씨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우야, 어떻게 여기까지?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아빠한테 용돈 모아서 왔어요. 미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그랬어요. 제가 아기였을 때 할머니가 밤새 저를 안고 재워주셨대요. 제가 아플 때 할머니가 병원에 데려가 주셨대요. 할머니가 만든 인절미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대요. 미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우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할머니 손녀예요. 아줌마가 아니에요. 그날 밤, 지우는 미자 씨의 집에서 잤습니다. 미자 씨는 오랜만에 손녀를 위해 요리를 했습니다. 인절미도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맛있게 먹으며 웃었습니다. 역시 할머니 인절미가 최고예요.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가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지우가 어젯밤 찾아왔어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우가 혼자. 미자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우는 잘못이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자 씨가 말했습니다. 지우만 가끔 보내요. 당신은 오지 마요. 나는 지우의 할머니일 수는 있어도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에요.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후 지우는 방학 때마다 제주에 갔습니다. 미자 씨는 손녀와 함께 바다를 걸었고 떡을 만들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만큼은 할머니의 사랑을 받길 바랐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미자 씨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번창했고 그녀는 여전히 고아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혈연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38년 만에 찾은 진정한 자유. 겨울이 왔습니다. 제주의 바다는 거칠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미자 씨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상철 씨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인생은 때로 가혹했지만
그녀는 이겼습니다. 배신과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카페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희고 순수한 눈. 미자 씨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는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